예, 그러면 민사보존 제7강으로 보존명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명령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압류명령과 가처분 명령이 있습니다. 원래 일단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재판 형식은 결정이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 또는 가처분 결정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지만 역사적인 연원 때문에 명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가압류 명령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가처분 명령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명령은 일단 기재되는 양식이 쭉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본 것처럼 실제 있었던 보도록 하죠. 일단 관할법원에서 재판의 형식이 결정으로 했고 18카단 3201 채권 가압류라는 거죠. 그럼 당사자 명칭을 쓰고 주문은 우리가 신청서에 봤던 그 신청 취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채권을 가압류하기 때문에 사건명의 채권 가압류고, 그 다음에 제3채무자는 왜 등장하느냐?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가압류를 해놨다는 얘기는 처분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 채권을 채무자에게 변제해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빨간 줄로 표시한 건 뭐냐면 해방공탁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지금 써놨습니다. 이 해방공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청구금액, 청구금액이 뭐죠? 여기 나와 있죠.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저 빨간 줄로 돼 있는 부분이 바로 해방공탁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구채권의 내용은 특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금액이 꼭 나와야 됩니다.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가압류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방공탁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청구금액이 나와야만 담보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약식 소송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씁니다. 길게 쓰지 않고 인용되는 결정에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짧게 씁니다. 그리고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1200만 원을 공탁하게 하고,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담보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데 금액이 청구 금액의 40%죠. 5분의 2에 해당하는 1200만 원으로 돼 있고, 현금으로 낼지 증권으로 낼지는 채권자에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법원은 친절하게도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받고, 이건 뭐냐면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내지 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가서 이 맺은 문서를 내라. 그랬더니 수수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수수료는 아마 1%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액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받고, 이 얘기는 뭐냐면 담보를 미리 냈다는 얘기예요. 조건부라면 이렇게 나오겠죠. 채권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12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은 아직 담보를 안 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제출받고라는 얘기는 이미 선담보를 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말 재판 형식은 깔끔하고 간결하죠. 이유도 한 줄짜리. 그래서 우리 훌륭하신 우리 김 판사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제 실제 있는 이용되는 채권 가압류 결정 형식인데, 이게 이제 부동산이면 부동산 가압류가 될 것이고, 유체동산이면 유체동산 가압류 될 것이고, 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압류의 피보전 권리는 바로 이런 금전 채권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피보전 권리라는 것은 용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가압류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피보전 권리입니다. 그리고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가압류 목적물은 그래서 팔아가지고 돈이 되는 모든 물건이 가압류 목적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팔아서 돈이 되면 부동산은 가압류, 채권도 그리고 환가에서 받으면 돈이 되고, 지식재산권도 마찬가지고 유체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팔아서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채무자의 재산이 바로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가압류 명령에 다시 돌아와서
피보존 권리와 청구 금액을 써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 담보에 관한 사항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겁니다. 반드시 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보에 관한 사항은 아까 예시를 본 것처럼 액수를 특정했고 그게 금전인지 증권인지도 여기 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선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을 가압류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피압류물이라는 것은 이 피자가 들어가면 상당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수동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압류가 되는 물건, 압류가 되는 물건이다. 그러면 가압류의 목적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강제집행 적격물이라는 것 계속 말씀드렸어요. 강제집행이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고, 압류 금지물은 강제집행 적격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전형적으로 예를 들었던 게 바로 임금 채권 중에서 2분의 1이라든지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학교 책임재산, 학교재산, 교사라든지 운동장이든지 이런 것은 교육 목적으로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채권자를 위해서 만약에 마음대로 팔아가지고 한다게 되면 교육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학교재산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신탁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지권,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사게 되면 건물이 있고 대지권이 나오는데, 대지권은 독립한 어떤 거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지권만 따로 팔아버리면 대지권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 소유권자가 너무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은 독립해서 거래 대상으로 삼지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제 예제가 있는데 굳이 일일이 설명드리기 좀 적절치 않아서 피압류물을 일단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목적물을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가압류할지를 나타내지 않으면 그것은 채무자의 지위를 너무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일반 가압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모든 책임 재산을 가압류한다는 형태가 바로 일반 가압류인데, 그런 형태의 가압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적물을 특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경우는 별주를 한다거나, 채권 같은 경우는 몇 월 몇 일자 대여금 채권, 아니면 공사대금 채권 이런 거겠죠. 손해배상 청구권, 판결에 기한 채권 이런 식으로 쭉 특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특정인지 아닌지에 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금 채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금 채권은 은행과 거래를 하는 것이고, 예금 채권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정기예금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고, 그 다음에 신탁이 있고, 그 다음에 펀드가 있고, MMF가 있고, 수없이 많은데,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을 때 어느 범위에서 가압류가 되고 나머지 예금 채권은 가압류가 안 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실무상 이런 형태로 가압류를 많이 하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예금 채권 중 위 청구 금액이 이를 때까지 금액이라고 써서 가압류를 발령을 하죠.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이때 제3채무자라는 것은 은행이겠죠. 예금 채권, 은행에 송달될 당시 예금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에 한하여 가압류 효력이 미치고, 만약에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 이후에 새로 예금 계좌를 개설했다, 다른 펀드 계좌를 개설했다, 새로 개설한 예금 계좌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금 채권의 경우는 목적물을 특정할 때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압류 중에서 목적물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유체동산입니다. 통상적으로 유체동산의 경우는 채무자의 주소지라든지 영업소 소재지, 즉 그 사람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그 사람 소유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는 채권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집에 냉장고가 몇 대 있는지, 김치 냉장고는 있는지, 세탁기는 드럼 세탁기인지 모르잖아요. 가보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체동산을 가압류할 때는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이런 식으로만 써요. 그러면 어떻게 유체동산을 특정할 것인가? 이것은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합니다. 그럼 집행관이 가압류 결정문을 들고 채무자 집으로 찾아가서 채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 아니면 증인이 참여하는 그 절차에서 가압류할 물건을 특정을 하고, 즉 목록을 작성하고 목록에다가 가압류 딱지를 붙이죠. 그렇게 집행관이 집행을 함으로써 압류할 대상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 유체동산의 경우는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가압류 딱지라는 용어를 썼는데, 실제 그 가압류 딱지는 이제 분홍색으로 되어 있고요. 가압류 딱지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딱지를 물건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압류로 이제 이전이 된다고 할 때 본압류 딱지는 연두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딱지 색깔을 보고 이게 가압류인지 아니면 본압류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실제 있었던 뭐 사례 중인데, 그 보통 어린 학생들이 이제 보통 학교 갔다 왔는데 집에 뭐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본인이 쓰는 컴퓨터에 이 가압류 딱지가 붙게 되면 어린 학생들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고, 아, 우리 집이 드디어 망했구나, 충격을 받게 되는 거고, 따라서 가출을 한다거나 공부를 포기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체동산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가압류를 해주지 않는 게 맞겠죠. 그리고 유체동산 나중에 본집행했을 때 팔아봐야 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비용도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가치가 없는 게 대부분인데, 왜 그러면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하느냐?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고, 그 다음에 망신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체동산 가압류가 돼서 나중에 본압류로 전이 됐을 때 집행관이 이제 경매를 하게 되는데요.